자, 그러면은 좀 약간 화제를 바꿔볼 텐데요. 작년에 이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 둘 다 하시잖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까? 일단 네. 주식을 투자하시는 이유가 네. 사실은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명감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자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제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하신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실거주 목적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거주 목적으로. 네. 예, 그리고 그 거주라는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사도 자주 다녀야 되고 네. 또 예를 들어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네. 전세금 때문에 또 몇 년 동안 계속 고생하고 월세, 고민하고 전세 힘들죠. 예. 그리고 지금은 특히 월세나 전세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이라면 네. 그거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은 사실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서울의 집값은 많이 빠진 곳이 한 30% 정도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주식에서 30%면 하한가 한방이면 네. 맞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변동폭이 굉장히 적고 그 네. 주기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주식보다 좀 안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실거주 목적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투자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위험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 전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면 네.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고민하시면 사실 마음이 급해져서 주식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하실 때 예전에는 뭐 차트, 정보 네.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셨다면 그렇죠.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생겼고 네. 근데 그런 곳에서 굉장히 양질의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있는 그리고 자산 운용사에 있는 매니저들이 접하는 정보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타이밍도 빠르고 그리고 정보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제일 퀄리티가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열심히 많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저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수준 높은 투자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얻었을 때 네. 그게 내 수익으로 연결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 주식을 언제 살지, 얼마나 살지, 예를 들어 그게 주식이 한 번에 쭉 가면 좋은데 네. 빠졌다 가기도 하고 빠져서 안 올라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판단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 해결이 돼 있으면 네. 내가 살 집이라도 하나 해결이 돼 있으면 그래도 주식을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은 편하다. 그래서 일단 그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은 어떻게든 장만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진짜 그 부동산 정책을 하더라도 최근에 뭐 집값을 잡으려도 똘똘한 한 채는 또 잡아라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집 한 채는 먼저 마련을 한 다음에 주식이든 뭐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집 살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쵸.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뭐 주거의 안정이 이제 내가 실거주 목적의 뭐 주택일 수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부동산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상황에 맞는 뭐 상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내가 정말 큰 단위의 자산을 매입을 할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라이언 자산운용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거지에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면 상가니까 땅에 투자하십니까? 그 가장 비율이 어디가 많으십니까? 일단 저희 회사는 네.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대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냥 땅을 먼저 매입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올려서. 그렇죠. 근데 그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흔히 디벨로퍼라고 알고 계신 시행사들은 네. 처음에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인허가를 내고 어떻게 건축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걷고 리스크를 다 떠안고 있는 하는 입장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희 같은 금융사들은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돈을 이제 대출을 하는 거죠. 그 네. 개발 사업을 담보로. 그래서 저희는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대출들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또는 이제 개발 사업 직전에 이제 토지 담보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네. 또 이제 큰 이름만 대면 아는 큰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은 주로 이제 오피스 빌딩 또는 네. 상가 빌딩들을 많이 그렇죠. 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아, 받아서 그걸 이제 고객분들한테 수익으로 돌려주는 네. 이제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개발 사업 쪽에 대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면 리츠 있잖아요. 리츠. 예. 지금 시장에 부동산 리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A 리츠나 이지스 뭐 해가지고 많던데 그런 주거용에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0억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주식과 이제 부동산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둬야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네.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네. 사실 자기가 급여 소득이 충분히 있고 그걸로 생활이 된다고 하시면 네. 상당 부분은 금융자산에 할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없으신 분이라면 집이 한 채 있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자기 아까도 이제 실거주 네, 실거주 한 채 있는 말씀하셨 거. 드렸는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네. 이 집에 사는 데 있어서 재산에 대한 보유세 외에 다른 네. 추가적인 지출이 없다고 하시면 물론 뭐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하시면 그 여유 자산은 금융 자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한 4년 또는 한 8년 정도는 주거에 필요할 것 같은 돈들은 빼놓으시고 네. 나머지를 이제 금융 자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개인마다 사실 좀 네.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집이 있다면 한 채가 있으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금융자산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한 금융자산 7, 뭐 그 다음에 부동산 3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 일단 10억인데 부동산이 3억이라면 네. 예, 그러면 사실 7억이 저는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예, 7억 중에 뭐 다 주식을 하셔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뭔가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네. 나는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싫다. 그러면 네. 사실 좀 금융 자산 중에서도 안전한 자산으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비중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한 5대5에서 7대3 정도로 부동산 쪽이 조금 많이 할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알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이제 자산 수준에 따라서 좀 네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요즘 또 부동산 상품이 좀 잘 되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담보대출, 여기에 투자하는 상품이 100억 원이 넘게 유입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주담대라고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주식담보대출, 이거는 사람들이 뭐 많은 전문가분들,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은데 집은 돈 빌려서 많이 사면서 왜 주식은 돈 빌려서 사지 말라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하고 주식은 그 자산이 다르죠. 네, 자산의 그렇죠. 특성이 다르고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중에 이제 서울지가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30%.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커서요. 빠르죠. 네. 그래서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담보대출도 주담되고 주택담보대출도 주담되는데 네. 이름은 같지만 네. 사실 그 주가 기초 자산이 다른 네.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출의 형태도 다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갖고 3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네. 사실 그 집값이 빠져서 3억보다 더 빠지기는 쉽지 않고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서 내가 8억을 대출을 받았어.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집값이 빠져가지고 7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사실 1억만큼은 내가 빌린 것보다 자산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갚으라고 하진 않아요. 반대 매매는 안 나가죠. 그렇죠. 네. 예. 네. 그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네. 다른 일을 통해서 소득이 있고 원리금을 착실히 갚아가면 네. 그 대출을 당장 상환하라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대출 만기가 됐을 때는 이제 대출 한도 금액이 좀 줄어서 일부는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 신용을 보지 않죠. 네. 그냥 이 주식은 그 증권사마다 정해지는 비율대로 담보대출 비율 얼마 네.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증거금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 딱 어느 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반대매매 나가고 네. 하루 전날 연락 오죠. 나가기 전에 네. 네. 담보 부족 떴으니까 입금하세요. 네. 아, 저 예전에 한번 당해봤습니다. 예, 전화 와가지고, 다음날 그 강제로 하한가로 매도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아,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한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게 사실 그 전날 물론 계좌를 보면 대충 계산이 되긴 하지만 네. 그 전날 와서 연락이 와서 다음날 넣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내 월급은 한 달 뒤에 들어오는데 네. 당장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사실 반대매매가 나가고 나면은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러면 아 이게 위험한 거니까 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출 받아서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네. 주담대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네. 근데 이제 대출 자체도 이제 내가 원금을 까먹게 되면 네. 그거를 상환할 수 있냐 없냐에 아. 대한 그 여력의 문제지 네. 사실 대출금리 3%인데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인터넷 은행들 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들 네. 좀 싸잖아요. 네. 그거 받아서 주식하는데 내가 주식으로 1년에 그 금리 이상 벌 수 있어. 네. 그러면 대출을 쓰는 게 사실 똑똑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냐? 네. 이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요즘 금리가 되게 싸니까 한 2%, 3%의 대출을 받아서 배당주 있지 않습니까? 배당주 한 5%에 넣어놓으면 3% 빌려서 5% 투자하면 2% 남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투자죠. 아, 저는 네. 되게 좋은 투자라고 아, 생각을 해요. 예. 네. 그게 사실 제가 그 배당주를 만약에 사서 네.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으면 네. 예를 들어 상환하거나 팔거나 근데 네. 왜냐면 배당주라고 해도 이제 가격의 변동은 있으니까 네. 그게 뭐 리츠가 됐든 아니면 전통적인 배당주가 통신주나 뭐 이런 음식료주 전통적인 배당주가 됐든 네. 가격의 변동은 있으니까 네. 그 가격 변동을 내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보유할 수 있고 그 네. 배당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는 네. 굉장히 좋은 투자죠. 아, 그러면 상무님 생각하시기에 레버리지 투자법 이 돈을 빌려서 하는 거 요거에 대한 총평은 한번 내려주시죠. 저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아. 생각을 하고 네네. 대신에 이에 대한 원금 손실이 생겼을 때 네. 내가 그 원금 손실을 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냐를 네.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아. 그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하셔도 된다. 네. 대신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보수적이셔야 될 거다. 아. 물론 대출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투자 자산은 안정적이라고 하면 사실 이 성향이 약간 상반돼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투자와 투자를 위한 자금은 약간 접근이 달라야 되고 네. 자금 측면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네.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네. 내에서
내가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배당 준데도 불구하고 망했다. 네. 빵원이 됐어. 네. 근데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대출금을 내가 3년에 걸려서 갔든 5년에 걸쳐서 갔든 그 갚을 각오를 하시고 네.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또 아까 빚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젊은 층들이 영끌 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 투자하는 사람 많아졌는데요. 지금은 돈을 빌려서라도 이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집을 사야 하는 시기일까요? 지금 네. 아마 집을 사시고 싶어도 못 사실 거예요. 네. 예.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서울 집값이. 일단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집 가격이 예를 들어 9억 원 이하 또는 네. 뭐 15억 원 이하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출 비율이 다른데 네. 최대 나와도 한 30-40%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그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게 네. 가능하시다면 네. 그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10억짜리 집을 사도 지금 대출이 가능한 게 3-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3-4억에 대한 이자를 생각을 하시면 네. 예를 들어 1년에 3%라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시는 건데, 네.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물론 소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가 집을 사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월세를 들어가거나 사실 전세를 들어가셔도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정도는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감당할 수 있으면은 빚을 빌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집을 산다면은 서울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방에 사야 될까요? 지금?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네. 좀 약간 싫어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일단 그 가격 예를 들어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 일단, 수익률, 우리는 이제 수익이 중요하니까. 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승폭이 높고 또는 하락폭이 적고 네. 이 두 개가 수익에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서울집이 훨씬 유리하죠. 예, 지방 부동산보다는 네. 그 상승률이나 네. 아니면 하락폭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서울 집값이 유리합니다. 예.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 그 주식도 뭐 예를 들어 수급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볼 때 수급은 사실 잘 안 보긴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기업의 펀더멘털을 얘기할 때는 사실 수요를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삼성전자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그 네. 핸드폰을 누가 얼마나 사줘서 우리가 얼마나 팔 수 있을까? 네. 이런 수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서울 쪽 수요가 많고 서울 쪽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투자 측면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유리한 게 많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많은 인프라들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런 인프라나 환경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네. 그게 사실 사라지기는 쉽지 않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서울에는 한강도 있고 한강 조망권도 있고요. 교육도 8학권 뭐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을 똘똘한 책을 서울을 안 팔고 지방을 많이 팔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지방은 요즘 보니까 빈집이 또 계속 생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처럼 일본에도 그 아파트에 막 빈집 생기고 이런 것처럼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예, 특히 일본 사례랑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고 차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측면에서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네. 근데 대신에 일본 지방 소도시들의 주택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무너져가는 아파트가 많고, 예.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부동산 버블이 일본처럼 터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게, 일본은 그 당시에 사실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았던 공급들이 이제 경기가 확 꺾이면서 다 공실이 된 거고.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공급 자체가 아직 많은 상황이 아니고 네. 그리고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빈집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그게 1번처럼 그렇게 될 거냐라고 하면 사실 공급이 1번하고는 공급량이나 공급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1번처럼 그대로 그렇게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인구 감소 측면에서는 네. 어쨌든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 인구 감소가 결국에는 지방부터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일본의 그 부동산 법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에는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